그래서 제가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왔으면 그때그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 연초죠. 우리가 작년에 이제 11.3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었죠. 이 11.3 대책은 아파트 청약 시장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장의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약 조정 대상지역이라는 용어가 하나 이게 신설되면서 그러면서 1순위 요건도 상당히 이제 까다로워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 시장이 단기간 주춤했습니다. 주춤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청약 시장이 주춤한 사이에 안개 전국이 왔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작년 12월 달에 탄핵이 국회를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올 3월 10일경 탄핵이 선고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관망 자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국이 불안하고 전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줄을 갖다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올 초 한 3월 초까지는 주로 관망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탄핵이 선고되면서부터 좀 본격적인 서울 및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전환기,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날 이제 공식으로 출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되고 어떤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건가를 좀 탐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다 보니까 입지 좋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 시장까지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6.19 대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6.19 대책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1차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19 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11.3 대책의 연장선에서 하나의 보완 대책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탄핵 정국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던 그런 국면을 막기가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세종시를 중심으로서 급등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6.19 대책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1차 부동산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파리 대책입니다. 파리 대책. 이 파리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그 이상으로 초강력 종합 규제 세트가 파리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내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점을 다주택자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억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대책이 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지구, 즉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재지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 단순한 재지정이 아니라 더 규제를 강화한 그런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정부의 전철을 받기 싫은 그런 느낌이 다분한 게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중과 팔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대출 규제는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시장에 효과가 빨리 오는 게 이 대출 규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눈치 보기가 잠시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리 대책 이후부터 입지별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별 그런 양극화가 청약 시장도 물론이고 기존 주택 시장까지도 입지별 양극화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대폭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꾸준하게 올랐다. 그렇지만은 수도권이라든지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이렇게 반전된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입지별 양극화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10월 24일 날 나온 가계부채 총체적 통합관리 방안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나마 파리 대책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는 더 강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금융권 중심으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2금융권, 즉 보험회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관리 감독을 갖다가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또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제 신DTI,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지금 예고된 DSR까지도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런 이 12사 대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억제 효과가 줄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8대 대책에서 어떤 청약 조건 강화라든지요. 그러면서 이런 대출 규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주택자나 서민층의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개선 차원에서 나온 게 11월 29일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8대 대책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겠지만은 이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해서 5년간 한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개선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수급자로 일컬어지는 취약계층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거복지 로드맵은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수혜계층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그 수혜계층조차도 부동산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은 어디가 사각지대 개선 측면이고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정책은 아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11월 30일 날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1.25%에서 1.5% 올라갔죠. 자,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5%나 1.25%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한 6년 5개월 동안 쭉 내려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시사할 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역대 최저금리 1.25%를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2015년 한 6월 달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겁니다. 아직도 금리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금리가 쭉 이렇게 하강 곡선에서 다시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 하는 점. 그러면서 또 미국발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한 3번 정도 이게 예고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 금리도 연초하고 지금하고 느끼는 게 실질적인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약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와닿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상,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하면서 어떤 거래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 나온 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 시간을 좀 줬습니다. 다주택자가 2020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으면서 2020년이라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부분 단기주택임대사업자보다는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 즉 8년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이런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에게 기존 혜택도 컸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런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실시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제는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만 양도세 중과라든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런 효과를 실질적으로 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2020년까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시간적인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나온 게 12월 14일 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통령 공약상 핵심 사항이죠. 도시재생 누딜 정책이죠. 자, 이거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좀 틀려진 부분이 있죠. 자, 먼저 1차 선도 시범지역을 한 100곳 정도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68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간 50조 원을 투입을 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는 핵심 지역, 즉 서울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이런 뉴딜 정책에 수혜를
수혜를 갖다 배제시켰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도시재생 누질 정책이 전체적인 부동산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거다. 그런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 그 점과 이런 규제가 강할수록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 이 두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